자, 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while문 반복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고요. 자, 오늘도 반복문을 이어서 갈 건데 오늘은 for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제 배웠던 while과 오늘 배우려고 하는 이 for는 자바 내에서 완벽하게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 말인즉슨 while로 할 수 있는 거 for로도 다 할 수 있고 for로 할 수 있는 거 while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개를 다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시점이 조금 달라요. 둘 다 똑같이 적용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얘는 얘가 주로 사용되는 시점에만 쓰고 나머지는 for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린 둘 다 알긴 알아야 되고요. while을 주로 사용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제가 어제 일부러 무한 루프를 만들어서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시점에 보통 while문을 써요. while 같은 경우는 무한 루프를 만든다라고 치면 여기다가 이제 true만 넣으면 해결이 되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while을 또 그나마 써야 되는 상황은 do while이 하나 있다 그랬는데 이걸 활용해야 할 때 while문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그냥 for문을 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배워볼 form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은 어제 배웠던 while문의 형태를 다시 좀 만들어 놓고 제가 코드를 이렇게 적으면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총 3번 반복하는 반복문이 나오게 될 텐데 제가 이 녀석을 그대로 for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이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3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for로 변경하는 과정. 자, 여기 처음에 써있는 이 초기값 잘라내기 할 거예요. 초기값을 잘라내기. 그리고 while에 이 조건 적는 이 앞에다가 붙여넣기를 좀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텝을 또 잘라내기. 조건의 뒤에다가 붙여넣기를 할 건데 자, 자바에서는 항상 마침표가 세미콜론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조건이 끝나고 나서 스텝을 붙였는데 중간에 마침표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표를 하나 찍어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침표 찍었으면은 얘는 어차피 끝나는 거죠. 뒤에 더 뭐 안 붙인다 그러면 마침표를 찍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침표 마지막 세미콜론을 없앨 겁니다. 그리고 while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예하고 부분을 for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게 for문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가시성이 좀 떨어지니까 띄어쓰기를 좀 해서 차이를 좀 주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 방금 전에 while과 똑같은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총 3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녀석도 어떻게 동작하는지 원리를 좀 봐야겠죠. 자, 일단 for라는 키워드를 본다면 컴퓨터가 이것도 반복문이네 라고 압니다. 아는데 그 다음에 while이었다면 바로 이제 조건을 따지게 되겠죠. 근데 이 녀석은 조건보다 먼저 초기값에 해당하는 녀석이 나와요. 그래서 초기값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봅니다. 초기값 보고 조건을 봐요. 그리고 나서 스텝을 보지 않고 이 조건이 참이라면 이 안쪽 코드를 실행을 해요.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그리고 스텝으로 갑니다. 앞에 있는 초기값과 조건을 확인한 다음에 조건이 참이라면 코드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스텝을 쳐다보는. 그리고 스텝을 봤다면 다시 조건을 봐요. 사실상 while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데
while은 이제 순차적으로 코드를 적어내려고 하는 느낌이라면 for 같은 경우는 반복문의 필수 3요소 이 세 가지를 for 다음에 열리는 중간 소괄호에다가 다 몰아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초기값 적어주고 조건 적어주고 스텝 적어주는 걸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while을 사용할 때 우리가 했던 개념처럼 초기값 무조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조건 무조건 있어야 해요. 스텝 있어야 해요. 이렇게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돌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녀석이 없다면, 자, 초기 값이 없다면 지금 문법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자, i가 일단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스텝도 필요 없어. 여기도 필요 없어. 자, 이렇게 쓰면 이제 문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포문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while문도 초기값 없으면 무한 루프라서 안 되는 거였지 아예 안 되는 거 아니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초기값이 들어갈 자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에 마침표는 찍어야 돼요. 그래야 초기값 영역을 끝내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조건부, 이거 당연히 거짓이죠. 1은 3보다 작거나 같다 틀린 말이겠죠. 그리고 스텝 없어요. 그리고 얘는 마침표를 찍을 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문법 에러는 사라집니다. 대신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겠죠. 출력은 되지가 않아야 하는데 1이 3보다 작거나 맞는 말이죠. 이렇게 들어가야죠. 네. 이러면 이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예 얼리치에블 코드, 도달할 수 없는 코드. 방금 전 상황은 이제 맞는 상황이니까 영원히 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계속 무한 루프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while문과 for문이 다른 점, 그거는 구조적인 차이밖에 없어요. 이렇게 while은 초기값과 조건과 스텝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었다면, 그 자리가 나눠져 있었다면, for문 같은 경우는 소괄호 안쪽에 다 몰려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다 안 써도 돼요. 이러면 무한 루프란 뜻이에요. 초기값도 없고 조건도 없고 스텝도 없어. 이거 무한 루프란 뜻입니다. while문은 이렇게 썼죠. 조건만 쓰니까 그 소괄호 안쪽에. 근데 for문은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하려면. 근데 이렇게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렇게 가면 그냥 무한 루프가 돼요. 이렇게 완벽하게 서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완벽하게 호환이 가능하기는 한데, for문과 while문에도 좀 차이가 존재하기는 해요. 어떤 차이가 존재를 하냐면, 자, while문은 이거 안 되죠. 이거 왜 에러 납니까? i라는 이름의 변수가 이 메인 메서드 중괄호라고 하는 이 같은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y를 두 개를 연달아 쓰고 싶으면, 한 공간에서 쓰고 싶으면 이거 바뀌어야죠. 이런 식으로. 그래야 우리가 1, 2, 3 찍는 거 두 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4는 이게 이거 그냥 남겨놓고 두 개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i를 썼는데도. 왜냐면 4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타고 들어와서 만들어진 이 i는 이 폼은 안쪽에서밖에 사용을 못하거든요. 왜냐면 얘는 만들어진 영역이 메인 메서드보다 한 단계 더 들어온 상황이에요.
중괄호 안쪽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소괄호 안에 있지만 이것도 포문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느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똑같은 걸로 두 개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만약에 제가 이렇게 i의 값을 만들어 놓고 반복문을 돌린 다음에 반복문이 다 끝났을 때의 i의 값이 궁금하다 라고 해서 이렇게 i를 좀 찍어 보겠다 라고 코드를 작성하면 i는 4가 나오거든요. while문을 사용했을 때는 이 i 값을 찍어 보는 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for문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만들어졌던 이 i를 바깥에서 출력하지 못해요. 왜냐면 for문 안에서밖에 못 쓴다 그랬으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for문의 안쪽에 초기값 자리에 보면은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는 초기값이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 거지 변수를 꼭 선언해야 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 i라는 변수가 이미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i를 쓰고 싶어요. 심지어 이 녀석이 가진 값 그대로 쓰고 싶어요. 그럼 이거 빼면 돼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변수 i에 대한 값은 어디서나 포문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쓸 수가 있는데 포문에서 초기값을 따로 안 정했기 때문에 없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조건과 스텝, 출력에 i를 활용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while문에서 i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i를 또 선언하면 이거는 이제 얘가 위치한 영역보다 약간 상위 존재인데 이 녀석은 같은 영역에 있다고 판단이 돼서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에러가 나거든요. 이건 이제 전역변수 지역변수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같은 중괄호 안에 있으면 이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무조건 맞는 말은 아니라고 했었죠. 이런 경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포문에서 i를 사용할 수 없는데 나는 i를 쓰고 싶어. 심지어 여기 while문 끝나면 i가 4가 되죠. 반복문이 끝난 시점에 i는 4인데 여기선 다시 1로 쓰고 싶어 라고 하면 선언을 안 하면 돼요. 그냥 불러다 놓고 재할당만 하면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초기값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언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종료 조건과 스텝 관련된 부분도 이제 while문에서도 당연히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애초에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도 가능해요. 어쨌든 우리가 스텝을 적는 이유, 목적은 i의 값을 얼만큼 변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 변화가 종료 조건에 얼만큼 영향을 줄 것인가, 그것 때문인데 이렇게 쓰는 거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얘도 되고 얘도 돼요. 이런 것도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폼은 여기 보시면 제가 i 뿔뿔 자연스럽게 놨단 말이에요. 얘도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정말로 while과 for는 완벽하게 서로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이렇게 써도 돼요. 결국 i의 값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 거냐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는 보통 잘 안 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황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역순 아니면 정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while은 무한 루프를 일부러 만들어야 될 때 주로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for는 언제 그럼 주로 사용을 하느냐? 여러분들 앞으로 배우게 될 배열이나 리스트 같은 이런 순서가 있는 데이터들을 순회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거 향상된 포문에서도 제가 이런 말을 하나 한 적이 있었는데 어제 애초에 포문 자체를 이때 주로 사용을 해요. 역순을 하든 정순을 하든 순회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반복문 자체를 우리가 실제로 코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이 용도예요. 이거 아니면 강제 무한 루프 만드는 거.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뿔뿔 아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주로 사용을 하고 우리가 간단하게 문법을 익히거나 이럴 때는 이런 걸 활용해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포문을 다시 while문으로 바꾼다고 치면 얘하고 부분을 while로 바꿔준 다음에 초기값 잘라서 밖으로 꺼내주고 그 다음에 스텝 잘라서 밖으로 꺼내주는데 이 녀석은 마침표가 필요하고 그리고 조건부에 들어있는 마침표는 제거해주면 끝나죠. 자, 따로따로 구조적인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사실 그게 제일 좋은데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드니까 안 되면 이런 식으로라도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쓰다 보면 구조는 그냥 머리에 들어와요.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포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 제가 수업 페이지의 문제를 안 열게요. 안 열고 우리 어제 여기 1부터 5까지 출력해주세요부터 마지막까지 풀었던 이 문제 있죠. 5개. 이 5개를 이제 포문으로 풀어보세요. while문으로는 어제 다 풀었는데 이걸 그대로 for문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정답을 열어서 while로 적혀있는 정답에서 for로 바꾸지 마시고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문제만 놓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for로 풀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생각해서 for로 풀어보려니까 안 돼. 그러면 어제 배웠던 while로 새로 푸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푼 걸로 for문으로 바꾸세요. 정답을 열어서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조금 시간을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 해봤던 문제이기도 하고 간단한 것들이기도 하니까 그냥 포문을 좀 적응한다라는 느낌으로 시간을 들여봤고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5까지 출력 간단하겠죠? for를 사용하는 방법만 익혔다면 사실 어렵게 느껴질 게 전혀 없는 아주 간단한 그런 문제였을 겁니다. 그죠? 초기값, 종료조건, 스텝만 잘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부터 25 이것도 뭐 너무 간단하죠. 초기값 건드려주고 종료조건 건드려주면 끝납니다. while문과 똑같아요. 원리는. 자, 그 다음에 9구단 8단 출력인데 1000부터 1까지 이것도 동일한 개념이에요. 일단 9구단 찍는 걸 먼저 만들어 보자면은 일반적인 9구단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단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사실 단 변수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없어도 되긴 해요. 근데 있으면 좀 더 깔끔하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일반적인 9구단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역으로 가야 돼요. 1000부터 1까지 곱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구등호 방향은 바뀌어야 될 거고 얘는 음의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1씩 감소시켜 줘야겠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while문에서 적용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활단 출력 1000부터 마이너스 500 이거는 뭐 종료 조건만 바꾸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1부터 3 출력 10번 이중 중첩 반복문이었죠. 자, 일단은 총 10번 반복하는 반복문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1, 2, 3을 찍는 건데 이 녀석도 그냥 포문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죠. 자, 이러면 끝이 납니다.
while문 했던 거랑 원리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이제 for문을 두 개를 쓸 때 우리가 똑같이 i를 써도 문제가 없다라고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별도의 for문 두 개인 거고 지금 이거는 for문이 중첩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 int i는 이 for문, 이게 만들어졌던 해당 for문의 중괄호 안쪽에서 쓸 수가 있는 녀석이니까 여기서는 int i를 못 만들어요. 이거는 겹치는 거예요. 중첩 상황에서는 겹친다.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쉽게 끝이 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제 while과 for를 그냥 어떤 상황이 됐더라도 얘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얘로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를 할 당시에는 가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아, 나 저기 폼은 이해 잘 안 되니까 그냥 while만 쓸게. 아니면 난 while이 오히려 불편하고 for가 편하니까 for만 쓸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협업입니다. 그러면 내가 while과 for 둘 다 뭐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는 이것만 해 라고 해서 한다고 쳐도 누군가는 이걸 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사용된 코드를 읽었을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똑같아요. 내가 for를 쓰는데 누군가는 while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둘 다 이해해야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혹여나 둘 다 똑같이 다 되니까 나는 하나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제 했던 문제들 간단하게 좀 해봤는데 문제를 풀어볼 게 더 있어요. 이거를 지금 풀지 말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무한 루프를 빠져나가는 방법에 대해 먼저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문을 이렇게 무한 루프로 만들어 놨어요. 자, 얘는 이대로 코드가 실행이 된다면 영원히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고 이 반복문 안에 갇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인해 보려면 출력 같은 거밖에 답이 없으니까 이런 걸 출력을 해 본다고 하면은 1이 이제 계속해서 찍혀 나갈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이제 1부터 몇 가지 찍히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겠죠. 계속 찍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 루프가 들어오게 됐을 때 얘를 그냥 그대로 계속 돌게만 두면 사용자가 난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라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에도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줘 볼 거예요. 자, 저는 i가 1부터 시작해서 100이 되면 이 반복문을 끝내라 라고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i가 100이야?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 라고 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멈출 수 있는 키워드를 사용을 할 거고 그렇지 않은 저 if문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저 if문 코드가 실행되지 않을 때에는 i의 값을 그냥 1 증가시켜 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i를 출력까지 할 거예요. 그럼 1 출력 그 다음 조건 보고 i가 100이야 아니야 따져보고 맞으면 할 건데 안 맞으면 안 할 거니까 i 증가 또 올라가서 내려와서 이렇게 돌겠죠. 반복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돌 겁니다. 자, 여기 멈출 수 있는 키워드에는 이제 브레이크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브레이크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멈추는 거죠. 실제로 얘는 멈추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이 브레이크는 코드가 실행되는 상황 속에서 이 브레이크라는 코드가 실행이 됐다. 그러면 그 즉시 이 브레이크를 감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반복문을 탈출해요. 이걸 만나고 나서 밑에 걸 뭐 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거 만나면
밑에 얼마나 많은 코드가 쓰여져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 반복문을 빠져나갑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결과를 딱 보시면은 자, 무한루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1부터 100까지만 출력이 됐고요. 그리고 100 뒤로는 안 나와요. 끝났으니까 프로그램도 종료가 됐어요.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브레이크다. 자, 그런데 이 브레이크를 쓸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상황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죠. 이러고서 자, 코드를 이렇게 썼어요. 띄어쓰기가 너무 많아서 한눈에 안 보이는군요. 이렇게 놓고 봅시다. 자, 이렇게 코드를 좀 적어놨는데 얘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으세요? 예상 한번 해보시죠. 흐름 한번 딱 잡으면 그 다음은 얘가 끝납니다. 네? 1, 2까지. 자, 일단은 while문이 돌아요. 얘는 무한 루프예요. 그냥 무조건 이 안쪽에 있는 걸 실행을 할 거예요. 그죠? 그때 다시 또 while문이 돌아요. 그러면 이 초기값과 이 종료 조건을 가지고 이만큼이 돌죠. 돌았을 때 1부터 10까지 출력되어 나오겠죠. 일단 처음에. 그리고 나면 얘를 보겠네요. 반복문 한번 다 돌았고 11이 되는 순간, J가 11이 되는 순간 빠져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if 봐야죠. 근데 i는 현재 1이에요. 그럼 이거 아니니까 i 증가돼서 올라가겠죠. 그럼 true니까 그냥 또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 한 번 더 찍힐 거고요. i가 2가 됐기 때문에 아직도 아니에요. 또 올라가요. 내려와요. 1부터 10까지 한 번 더 찍어요. 그리고 i가 3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나가야죠. 브레이크 만나니까. 근데 이 브레이크는 누굴 빠져나가는 겁니까? 바깥에 있는 이 while문을. 자, 그런데 제가 얘를 여기다가 놔볼게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랑 종속되어 있는 중괄호가 달라요. 아까는 얘가 여기 있었는데 이제는 안쪽에 있는 while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예상할 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3으로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얘는 실행 결과가 어떨지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1부터 3까지 총 3번 출력. 자, 그러니까 직전 상황과 똑같이 안쪽에 있는 거는 문제없이 돌 거고 바깥쪽에 있는 거에 제한이 걸려서 브레이크로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신 거예요. 그죠? 전 상황과 다를 게 없다고 예상이 된 건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출력 자체는 1부터 3까지 총 3번 출력하는 결과가 맞기는 합니다. 근데 얘는 이 녀석은 돌아요. 계속 안 끝나요. 왜 안 끝나는지 보여드리면 자, i는 1인 상태에서 무조건 참이니까 내려오면 이만큼 해야 돼요. J1이고 J1, 2, 3 찍겠죠. 1, 2, 3 찍는 과정에서 처음에 1 찍고 증가돼서 조건 봤는데 i는 1이에요. 그러면 안 하겠죠. 그럼 올라가요. 2 찍고 3 찍어요. 똑같이 반복해요. 그리고 J가 변한 거지 i가 변한 거 아니니까 얘는 계속 안 합니다. 그러다가 3까지 한번 다 찍고 나면은 이제 이 반복문을 빠져나오니까 i가 증가돼서 다시 올라가죠.
근데 true니까 내려와야 돼요. 그럼 1, 2, 3을 또 찍는다는 얘기겠네요. i는 현재 2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올라가서 i가 3일 때 이걸 또 찍어요. 1, 2, 3을. 그리고 나서 얘를 보면 i가 3이니까 브레이크죠.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빠져나간다 그랬죠. 자, 근데 이 브레이크는 제가 아까 전에 브레이크를 처음 말씀드릴 때 얘를 이 코드가 실행되면 그 즉시 얘를 감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반복문을 탈출한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 이 브레이크는요 얘를 탈출해요. 이 녀석을 탈출하는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가 while문 이중 while문 안에 들어있는데 이중 while에 안쪽 while문에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안쪽 while문을 탈출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바깥쪽 while에는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i가 3일 때 이 브레이크 때문에 지금 우리는 1, 2, 3이 총 3번 출력된 상태에서 얘가 브레이크를 만나죠. 만났을 때 얘를 빠져나가니까 이만큼을 나가니까 얘를 나가는 거니까 i 증가돼서 다시 올라가요. 근데 이 녀석 또 true니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거 똑같이 출력하는데 이거 보면 i는 이미 4예요. 그리고 계속 증가돼서 5, 6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얘는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끝나야 된다고 정해놨던 시점에 브레이크를 썼지만 그 브레이크가 얘를 탈출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얘는 이만큼을 탈출하니까 무한루프에 빠진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어떤 반복문을 탈출할지, 지금 이만큼을 탈출할 건지 아니면 이 녀석을 탈출하려고 한 건지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첩이 되어 있을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이클립스가 좀 도움을 주는 게 뭐냐면 브레이크에 커서를 갖다 놨을 때 이 브레이크로 인해 빠져나가게 되는 while문의 위치를 알려주긴 해요. 얘가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얘를 밑으로 옮겨놓고 브레이크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로 바뀌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 편집 툴이 다 알려줍니다. 근데 이거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이거는 포문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개념이. 포문에서도 브레이크를 만나면 그 즉시 그 브레이크를 감싸고 있는 해당 포문을 빠져나가는 건데 2중, 3중 들어있으면 그 브레이크가 딱 종속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반복문 그 녀석을 빠져나간다. 그 바깥에 있는 녀석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간단하게 시작부터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브레이크 말고 좀 다른 거를 보여드릴 건데 자, 이런 걸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 아까 전에 브레이크 했던 거랑 비슷하게 써놨긴 했는데 키워드가 바뀌었어요. 브레이크가 아니라 이제는 컨티뉴래요. 컨티뉴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계속하다죠. 그렇죠? 근데 이 계속하다라고 하는 이 녀석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자, 브레이크는 그 브레이크라는 코드가 실행될 때 그 즉시 반복문을 탈출한다의 개념이었는데 컨티뉴는 이게 실행되면 그 즉시 반복문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조건을 봅니다.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조건이 참이고 뻘쓰고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이 브레이크 만났어? 그럼 반복문 빠져나가. 컨티뉴를 만났어? 그러면 일단 조건 보러 다시 올라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컨티뉴가 실행이 되면 이 밑에 있는 코드를 아예 실행하지 않고요. 위로 올라가서 조건을 따집니다. 그리고 얘가 조건이 참이면 또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문을 사용하는 중에 내가 원하는 어떠한 포인트 반복문의 시작 지점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코드의 실행 결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눈으로 쫓아가 보면 쉬워요. 그렇죠. 1, 2 찍히고 나서부터는 3이 무한 루프를 돌겠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 1이니까 조건 참이고 1 출력 봤는데 거짓 그럼 안 할 거고 증가돼서 올라가고요. 2가 됐고 2 출력하고 그다음 이거 거짓이니까 안 하고 증가돼서 올라가서 3이 되고 그럼 3이니까 또 3 출력하고 여기 봤는데 3이네요? 그럼 이제 컨티뉴를 만나게 되겠죠? 그럼 이제 i를 증가시키지 못하고 올라가니까 아직 3이죠. 내려오면 또 3이니까 또 올라가고요. i 증가가 안 돼요. 사실 얘가 없으면 이거는 무한 루프가 아니잖아요. 근데 컨티뉴로 인해 무한 루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컨티뉴와 브레이크라고 하는 반복문을 제어하는 예약어 두 개였습니다. 자, 이런 녀석들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자바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반복문을 돌려서 무한 루프를 만들어서 기능들을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종료하고 싶어요 라는 의사 표시를 했을 때는 브레이크를 통해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요. 그렇지 않고 사용자가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는 중에 어떤 기능을 사용했고 다시 꼭대기로 올라가야 좋아 올라가고 싶어 그럼 그때는 이제 항상 컨티뉴를 사용해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업 페이지에 문제를 추가로 몇 개 더 열어 드릴 건데 얘는 어제 풀어보셨고 오늘 포문으로 다시 풀어봤던 기본적인 문법만 활용하는 문제보다는 조금은 더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정말 너무나 어렵다는 아니에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파트니까 부분이니까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 보시죠.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 문제 3개 올라갔을 겁니다. 1, 2번은 그냥 문제대로 푸시면 되고요. 3번 피라미드 별짓기 문제 같은 경우는 출력했을 때, 실행했을 때 출력 결과가 이거대로 나오면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코드 실행의 결과가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별이 찍혀서 나오면 되는데 당연히 이 문제를 사라졌네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맙시다. 당연히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이렇게 출력하시라고 만든 문제는 당연히 아니겠죠. 이렇게 출력하면 정렬도 안 돼요. 개수가 맞다고 해도 개수 지금 대충 해가지고 잘 안 맞겠지만 그럼 정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라고 만들어 놓은 거 당연히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 아니고 반복문을 활용하면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5줄이죠. 만약에 제가 단 9구단 찍는 것처럼 단이라고 하는 변수에 예를 들어 8이면 8단이 찍혀야 되고 얘가 9면 9단이 찍히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처럼 몇 줄 만들지에 대해서 적어주면 이 몇 줄이 알아서 피라미드로 되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반복문을 통해서 유도리 있는 스마트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하드코딩 아니고요. 그래서 얘는 생각이 좀 필요하긴 한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문 프로그래밍 언어 배울 때 반복문에서 가장 많이
예시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별짓기. 자, 그럼 이렇게 3개의 문제 풀어볼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이제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네, 문제만 이렇게 좀 옮겨놨어요. 1번을 해볼 건데 사실 1번과 2번은 하나 풀면 나머지는 그냥 끝나요. 특별히 더 달라지거나 이럴 게 없어요. 1, 2번은 똑같은 문제고 3번이 이제 좀 다른 문제고 이런 건데 자 1번 1부터 5까지의 합을 이제 출력을 해야 돼요. 다 더해서 그럼 우리가 실제로 출력해야 되는 값은 이 물음표가 되겠죠. 1부터 5까지 다 더한 값을 출력을 해내야 돼요. 우리는. 자 그러면 이런 걸 하려고 했을 때 이거 출력하라고 제가 문제를 드린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이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황이 1부터 5까지가 아니라 뭐 1부터 뭐 1000까지 1부터 한 300까지 뭐 이렇게 다 더해라 라고 하는 상황이 돼도 우리가 코드를 기준이 되는 숫자 하나만 바꾸면은 알아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걸 하려면은 좀 원초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1부터 5까지의 순차적인 합. 자, 우리가 공간 하나를 만들어 놓고 박스 하나를 이렇게 가져다 놨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박스에다가 공을 하나 던져서 넣어요. 그럼 박스에 공 하나 들어있겠죠. 그죠? 여기다가 공을 2개를 더 던져서 넣어요. 공 3개 들어있겠죠. 3개 던지면 6개 될 거고요. 4개 던지면 10개 되겠죠. 5개 던지면 15개가 될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 원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코드로 옮기면 돼요. 공간 하나, 박스 하나 뚫어놓고 여기다가 공 하나 먼저 던져. 그 다음에 뭘 처음에 던졌던 이 공을 빼지 말고 2개를 더 던져. 그 다음 3개를 또 던져. 이거 하란 얘기예요. 이거를 코드로만 옮기면 이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말했던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면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하나를 넣는데 그 하나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면서 플러스로 더해 나가야 돼요. 덧붙여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배웠던 이 증감연산자 플러스는 같은 거 쓸 수 있겠네요. 자, 이 코드를 지금 이 설명드렸던 개념을 사용해서 처음엔 0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변수 하나 비어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요. 0개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공을 던져서 집어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더해 나갈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공의 개수를 잃지 않으면서 덧붙여 나가는 과정으로 이거부터 써볼까요? 하나를 더 집어넣겠다. 그럼 처음엔 0개였으니까 0개를 잃지 않으면서 1개를 덧붙인 상황. 그리고 그 다음에 2개를 덧붙이면 1이라고 했던 1개가 들어있던 거는 사라지지 않으면서 2개가 플러스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했을 때 이 썸이 가지고 있는 변수의 값은 3일 거니까 0이었던 녀석이 1이 더해지고 거기다가 1을 잃지 않으면서 2가 또 더해지고 이런 과정이죠. 그럼 사실 이거 5번 하는 거니까 이제 이걸 또 함축적인 표현을 써서 이걸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녀석을 우리가 출력을 한다면 15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는 반복될 수 있는 구문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버린다면 제가 갑자기 여기에 5라고 했던 이 마지막 조건을 75다 라고 바꾸면 우리 이거 75주를 언제 쓸 겁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반복할 수 있는 구문을 만들어서 반복문 안에 넣어버리면 쉽게 처리가 가능하겠죠. 자, 근데 반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생각하고 봐보니
지금 이만큼은 똑같아요. 여기만 바뀌어요. 바뀌는 녀석은 1부터 5까지 1씩 증가했네요. 근데 우리가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까지 많이 했죠. 번복문 가지고. 그거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int i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럼 얘가 i로 대체될 수 있을 거고요. 여기는 i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i의 값이 2가 되면 얘는 해결. 또 i의 값이 3이 되면 얘도 해결. 자, 근데 i의 값이 1부터 2, 3, 1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바뀌어도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벌써 반복되는 구문을 찾아냈죠. 이러면 15 그냥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구문을 찾았다면 이 녀석을 사용해서 반복문 안에 넣어주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종료 조건에 해당하는 건 i가 몇 가지 커질 건지만 막아주면 되겠죠. 그럼 i가 5인 시점까지는 sum이라는 변수에 덧붙여질 거니까. 이렇게. 자, 이 코드를 포문으로 옮길 거다. 그러면 이러면 끝이 나겠죠? 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처리가 가능하냐. 자, 2번 바로 넘어갈 겁니다. 마이너스 100부터 초기 값이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100부터 종료 조건이 25까지예요. 이 녀석들 양의 방향으로 커질 거니까 나머지는 건드릴 게 없어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숫작업 하드코딩을 했다면 이렇게는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법을 활용해서 초기 값과 종료 조건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만 건드려주면 나머지는 추가로 더 건드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게 1번과 2번 문제에 대한 처리였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피라미드 별짓기 진행을 할 건데 얘도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5줄입니다. 제가 만약에 7줄을 찍고 싶었다면 이 밑에 2줄이 더 생기면 돼요. 10줄을 찍고 싶었다면 10줄이 생기면 돼요. 그걸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제한을 두고 있는 거는 줄수죠. 몇 줄을 그릴 건지 그거를 변수로 하나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이렇게 5줄을 그릴 거니까 로우가 이제 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우스의 줄들 몇 줄이냐 해서 5줄 할 거다 라고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이 녀석을 좀 활용을 할 겁니다. 자, 별을 찍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이런 예시를 좀 보여드렸는데 3개만 할까요? 지금 별 개수를 보면 1, 3, 5, 7, 9 이런 식으로 2개씩 증가하고 있어요. 별의 개수가 찍혀야 되는 별의 개수가 2개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 녀석들은 그냥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줄은 띄어쓰기가 없어요. 공백이. 근데 그 위에는 띄어쓰기가 필요하죠. 이거 가운데 정렬하려면 첫 번째는 2칸 띄고 두 번째는 1칸 띄어야 돼요. 그죠? 이래야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거니까. 3줄인데 첫 번째 줄에는 몇 칸 띈다고요? 2칸. 두 번째 줄에는 1칸. 마지막 줄에는 안 띄어요. 그러면 띄어쓰기 개수만 보면은 역순으로 0, 1, 2네요. 우리가 3줄을 그릴 거면 0, 1, 2예요. 그러면 5줄을 그릴 거면 0, 1, 2, 3, 4겠죠? 규칙이에요, 이거. 우리가 반복문을 활용해서 어떤 처리를 하려면 규칙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 규칙을 찾아야만 반복적으로 규칙을 적용시킬 수 있을 거니까. 저는 지금 공백에 관련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뭐 10줄을 그리겠다 그러면은 첫 번째 줄은 9칸, 8칸, 7칸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0칸 띄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러한 규칙을 찾아낸 거고, 자, 이 규칙을 잘 활용해서 공백 처리를 반복으로 돌려버릴 거고요. 그리고 나면 공백이 찍혔다면 이제는 별이 찍혀야 되는데 별 개수를 보면 1, 3, 5, 7, 9예요. 소수로, 홀수로 늘어나고 있어요. 11, 13 이런 식으로, 그죠? 두 개씩 늘어나고 있는데, 자, 이것도 규칙이네요. 이 규칙에 의거해서 별을 찍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 두 가지 규칙을 사용하는 거고, 두 가지 규칙을 동시에 적용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공백을 만들어내고 별을 만들고, 공백을 만들어내고 별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야 이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코드로 좀 적어보자면 일단은 이 줄수만큼은 최종적으로 5번은 반복이 돌아야 돼요. 크게. 그 안에서 공백을 어떻게 찍고 별을 어떻게 찍을지는 나중 일인데 일단 가장 큰 틀 안에서 한 줄 그렸으면 다음 줄 그려야 되고 다음 줄 그려야 되고 이러면 5줄을 총 그려야 되니까 이 로우스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은 5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그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문을 걸어줘야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게 몇 번째 줄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i라는 값을 통해서 알죠. 첫 번째 줄일 때 i가 1이고 두 번째 줄일 때 i가 2일 거니까. 자, 이러고서 공백 찍는 거 먼저 처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이 조건은 뭘 뜻하는 거냐면, 보세요. 자, 첫 번째 줄을 그리겠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5줄 그린다라고 했을 때 공백 4칸 들어와야 되고요. 그죠? 지금 제가 공백 찍는다 그랬으니까 공백이 4칸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공백이라고 하는 녀석을 한 번 찍는다라고 하는 거를 4번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는 3번 반복해야 되고 밑에 줄에서는 2번 반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한 번 반복 그 다음에는 아예 반복을 안 해. 이래야 우리가 원하는 공백을 맞출 수 있죠. 자, 지금 저는 공백 찍으려고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종료 조건부를 순차적으로 i가 1일 때 첫 번째 줄일 때 4번 반복할 수 있게 두 번째 줄일 때 3번, 2번, 1번 이렇게 반복할 수 있게끔 그 제한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제한을 어떻게 걸었느냐? 첫 번째 줄 i가 1일 때 로우스가 1일 때 i도 아니지 로우가 첫 번째 줄이다 라고 하면 얘가 1일 거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줄을 그리고 있는 상황 아니지 로우스는 5죠 계속. 죄송해요. 로우스는 5인데 첫 번째 줄을 그린다 해서 i가 1이면은 5에서 1을 빼면 4가 되니까 종료 조건을 4로 놓으면 1부터 4까지 1씩 증가하는 4번 반복하는 반복문.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다 해서 i가 2다. 그럼 5-2니까 3이니까 1부터 3까지 총 3번 반복하는 반복문.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4, 3, 2, 1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녀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한테는 공백을 찍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공백을 놓을 건데 프린트 ln으로 찍어버리면 출력하고 줄을 바꿀 거니까 f 가지고 찍을 거예요. 그럼 얘는 공백을 한번 찍고 줄을 안 바꾸고 다음 반복을 통해 공백을 하나 더 찍고 줄을 안 바꾸고 또 반복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반복문이 돌아서 얘가 공백을 찍어 줄 거예요. 그럼 그 밑에다가 별을 하나만 좀 찍어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공백 4개에 별 하나, 공백 3개에 별 하나, 2개에 별 하나, 하나에 하나, 공백 없이 하나. 이렇게 나오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별을 찍고 나면 줄을 바꿀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뭐 이거는 일단은 이걸로 하죠. 그러면 이제 초기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제 별의 개수만 1, 3, 5, 7, 9 순서대로 2개씩 증가해서 찍힐 수 있게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얘도 똑같아요, 방식은. 별을 하나 찍고, 그러니까 별을 지금 하나를 찍을지, 3개를 찍을지, 뭐 4개를, 5개를 찍을지, 이걸 누가 결정해요? 출수가 결정을 하죠. 이 줄수를 가지고서 내가 지금 몇 번째 줄이냐를 따져본 다음에 지금 이 줄에서 나는 몇 개가 필요해 라고 하는 것만 구해내고 별 하나 찍고 반복해서 또 하나 찍고 또 하나 찍고 내려가. 다 찍었으면 그 다음에 다음 줄에서는 찍고 내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을 찍는 부분도 이제 조건을 좀 추가를 해 볼 건데 얘도 반복이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수작업으로 하나, 3개, 5개 이렇게 안 해줄 거니까. 자, 이 녀석은 조건을 이렇게 좀 놔볼 겁니다. 자, 이 조건은 잘 보시면 i를 가지고서 곱하고 빼요.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줄 i가 1일 때 별을 1개 찍어야 되고요. 두 번째 줄 i가 2일 때 별은 3개 찍혀야 돼요. i가 3일 때 별은 5개. 이런 식으로 i가 1 증가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종료 조건은 2씩 커져야 돼요. 스텝이 2가 커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스텝으로 컨트롤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까지 찍혀야 된다는 건 종료 시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스텝 가지고 처리를 못하니까 종료 조건부에 이런 연산을 좀 넣어준 건데, 자, i가 1이다 라고 하면은 2 곱하기 1은 2니까 마이너스 1이면 1이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개수 잘 나왔고요. i가 2다 라고 하면은 2 곱하기 2는 4고 마이너스 1하면 3이니까 3 잘 나왔고요. i가 3이다 그러면 6에 1 빼니까 5가 잘 나옵니다. 그냥 단순하게 홀수 구하는 연산식이에요. 이걸 가지고서 종료 조건을 잡았으니 이제 이 안에서 반복적으로 별을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찍고 나서 줄 바꾸면 얘 또한 이상해질 거니까 줄 안 바꾼다를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별을 다 찍었다면, 반복문을 통해 별을 다 찍었다면 여기서 줄을 바꿔버릴 거예요. 프린트 ln은 아무것도 안 써도 줄 바꿈의 능력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녀석이니까 아무것도 안 써서 줄 바꿔라고 우리가 써줄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피라미드를 그려낼 수 있어요. 자, 가장 큰 반복문 줄수가 한 번 돌 때 공백에 관련된 반복문이 한 번 처리가 돼서 공백이 먼저 쭈루룩 찍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나면 공백이 먼저 처리가 다 되면 그 다음에 반복문을 통해서 별을 개수에 맞게 찍어낼 거고요. 별도 다 찍었다면 그때는 줄을 바꿀 거고요. 줄도 바꿨다면 다시 올라가서 다음 줄을 그릴 거고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10줄을 그릴 거야 라고 하면 로우스라고 하는 변수가 가진 이 값만 10으로 바꿨을 때 10줄이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규칙대로 반복문을 구현했으니까. 이렇게 이 문제를 잘 풀려면 반복문에 대한 흐름 이해는 당연히 돼야 되고, 그거에 플러스 내가 지금 반복문으로 돌려야 되는, 반복해야 되는 구문을 찾아내는 능력까지, 이게 두 개가 골고루 발휘가 돼야 문제를 좀 수월하게 해결을 할 수 있었던 녀석입니다.
아주 기초적으로 반복문 딱 배우면은 많이 해보는 예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만약에 이런 거 검색해 보셨으면 그냥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답을 보고 풀으시는 거는 공부하는 데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예습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이미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는 뭐 하신 분이 있다면 다음에는 그러지 마시고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이야 우리가 그냥 문제를 풀어요. 이 문제는 정답을 맞추면 좋고 틀리면 아쉬워요. 그래서 틀렸네?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좀 되네? 다시 풀어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하면은 유사한 문제들은 또 풀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냥 풀고 이해하고 또 반복해보고 하면서 어느 정도 숙달하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 이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개발이에요. 개발에는 정답지가 없어요. 개발은 항상 정답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뭐 가지고 이해하고 반복할 거예요? 맞추면 좋고 할 정답이 없어요. 틀리면 아쉬워할 정답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야 이렇지만 실제로 잡아가지고 개발할 때는 뭘로 만족을 해야 되고 뭘로 아쉬워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는가예요. 이걸 초점을 놓고서 제대로 동작하면 내가 개발을 잘 했구나. 동작을 못하면 이거 왜 안 됐지? 이렇게 끊임없이 탐구해야 돼요. 그래서 사고력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답지가 없는 영역이니까. 지금 그런 습관이 들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자바를 아무리 열심히 배워봤자 얘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자바로 뭐 웹사이트 만들거나 앱 개발하거나 어플 만들거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스스로 사고하는 습관이 없어요.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능을. 구글의 도움, GPT의 도움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것들이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상황과 그 글에 쓰여져 있는 GPT가 알려주는 상황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다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것들한테 도움을 받은 내용을 보고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얘를 잘 반영시킬 수 있어야 돼요. 수정해서. 그거 수정하는 거 당연히 문법적인 이해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플러스로 내 상황에 맞게끔 변경하는 사고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문제 푸는 이것들은 사실 뭐 사고력을 기른다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정답이 있는 녀석이니까 정답이라는 걸 쫓아가는데 급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정답을 맞추기 위해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거쳤던 그 시간들이다. 이것들을 저는 이제 경험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경험치가 꾸준히 쌓인 사람만이 언어를 배웠을 때 그 언어를 활용해서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경험치가 안 쌓이고 정답만 띡띡 맞춘 사람들은 결국 개발은 못해요. 왜냐면 지금 이런 문제 푸는 상황과 내가 원하는 기능을 만드는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거거든요. 자, 이건 녹화를 잠깐 멈추고 얘기를 좀 드렸고, 자, 문제는 이렇게 풀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제가 수업 페이지에 또 올려드렸고요. 이제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아서 새로운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다음 주에 공부하실 거에 대해 미리 좀 소개를 드릴 건데, 주말 동안에 시간이 좀 있죠? 다음 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주말 동안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거에 대해서 검색이든 뭐 GPT한테 물어보든 뭐가 됐든 한 번 이상은 꼭 찾아보세요. 이거는 이제 예습 제 거 뭐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기존에 수업했던 영상을 보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딱 정해져 있는 예습이니까 그런 거 좋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정보를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이해 안 돼야 돼요. 그리고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게 그 글만 읽고 이해가 된다?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한 번은 꼭 검색해서 읽어는 보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읽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짜식기가 되면서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제 설명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릴 내용은 뭐냐,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자바의 꽃 객체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그 중에서 배열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장 먼저 좀 배워볼 건데, 자, 여러분들 배열을 검색해 보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 검색은 객체를 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걸 바로 배우겠지만 얘도 객체고 다른 것도 객체고 결국 자바는 객체예요. 그냥 우리가 이런 걸 배울 건데, 당연히 객체를 배우려면 클래스라는 개념이랑 메서드라는 개념이랑 뭐 전역 변수고 지역 변수고 이런 개념들을 다 배워야 돼요. 이제부터는 난이도가 조금은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난이도가 올라는 갈 건데, 이 녀석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우리는 자바를 쓸 수가 없어요. 자바는 결국 객체로 시작해서 객체로 끝나요. 애초에 자바는 JDK, 우리가 자바로 개발을 하기 위한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했던 이 JDK, 이 녀석도 다 클래스고 객체고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애초에 자바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얘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잘 이해해야 순수한 자바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거고, 얘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자바로 개발도 할 수 있게 돼요. 자바라는 언어는 이 녀석 자체가 그냥 객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개발을 한다 라고 봐도 진짜 맞습니다. 객체를 쓸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녀석은, 자바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검색해 보셔야 되는 거는 뭐 워딩을 딱 정해놓진 않을 건데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자바 객체, 뭐 자바 클래스, 혹은 그냥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뭐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하나를 보면은 이 다른 얘기들이 그냥 딸려 나올 거예요. 그럼 딸려 나온 내용을 또 검색해서 보고 또 검색해서 보고 이렇게 조금만 보시면 됩니다. 시간은 막 엄청 투자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 검색해서 적당한 글 찾아서 하나 읽어보고 거기서 파생되어서 검색해서 하나 더 읽어보고 이러는데 넉넉하게 한 30분 정도면 됩니다. 이해할 게 아니니까 그냥 읽어만 볼 거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 오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거 검색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문법들, 우리 출력문, 변수, 조건, 반복, 이 네 가지밖에 안 했어요. 문법. 이 네 가지 배운 문법들을 지금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와 함께 했던 상황들은 별로 문제가 없을 정도로, 크게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그냥 잠깐 생각하면 해결이 될 정도로 마스터를 해야 돼요. 지금 딱 배운 정도까지는. 이것도 마스터는 아니지만 배운 만큼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오셔야 된다 라는 얘기고,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생각을 거치지 않아도 그냥 손이 코드를 쓸 수 있게끔 반복 숙달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요구사항, 조건을 딱 봤다.
그러면 그 조건을 코드로 옮기는 게 문제가 없는, 그냥 쭉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그런 느낌처럼 반복 숙달이 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이것도 녹화를 좀 끄고 이 얘기 하면서 이따가 끝나면 수업은 끝내면 되겠네요.